무릎 꿇고 가랑이 사이로 기어봐. 그럼 용서해줄게. 한 명의 인간을 공개적으로 굴복시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증명하려 했던 오만한 대령.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릎 꿇리려 했던 그 여군 소령이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쥔 군단장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급을 숨기고 최전방 부대에 잠입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부패한 상관을 심판하는 통쾌한 참교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8월 강원도 양구.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오후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선 낡은 레토나 한 대가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 본부 정문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단정한 전투복 차림의 여군 소령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세연. 육군 본부에서 전출 명령을 받고 이곳 최전방 사단의 작전 참모부로 부임한 신임 작전장교였다. 물론 그것은 위장이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 별 3개의 중장 강세연. 최근 몇 달간 유독 21사단에서만 폭증하는 병사들의 소원 수리와 내부 고발을 심상치 않게 여긴 그녀가 부패의 뿌리를 직접 뽑아내기 위해 스스로 계급을 숨기고 잠입한 것이었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에서 멀건 국과 푸석한 밥을 먹으며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녹슨 샤워실의 냉수를 직접 맞아보며 열악한 시설을 눈에 담았다. PX의 터무니없는 가격과 이상한 물품 목록, 낡고 해진 보급품들. 그녀의 수첩은 부대의 병폐를 증명하는 증거들로 빼곡히 채워져 갔다. 그리고 그 모든 부조리의 정점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사단의 실질적인 왕, 작전참모 마도철 대령. 번번이 장군 진급에 실패한 뒤 그 분노를 약자에게 돌리는 비뚤어진 인물. 그는 부임 첫날부터 강세연을 본부에서 내려온 공주님이라 조롱하며 사사건건 그녀를 괴롭혔다. 강소령, 전투복은 다림질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땀과 흙으로 더럽히라고 있는 거지.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만 만지작거리는 내가 그걸 알 리가 없겠지만 그의 노골적인 무시와 성차별적인 발언에도 강세연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마도철의 비틀린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부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군기를 잡고 여군은 역시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자신의 권위를 세울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사단 전체가 집결한 종합전술훈련장. 마도철은 훈련 성과가 미진하다는 구실로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그의 매서운 눈이 수천 명의 병사들을 훑다가 장교 대열에 서 있는 강세연에게 꽂혔다. 강세연 소령. 네, 소령 강세연. 내가 작성한 작전 계획서 때문에 이번 훈련을 망쳤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현장 경험도 없는 범생이가 종이 위에 그려놓은 그림대로 움직여주니 좋았나? 명백한 트집이었다. 작전 계획은 수많은 참모의 검토를 거쳐 완성된 것이었고 훈련이 부진했던 원인은 마도철 자신의 무리한 지휘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소령, 군인이 명령에 죽고 사는다는 건 알겠지? 하지만 그 전에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야. 내 놈 체력이 우리 사단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증명해봐. 내가 우리 부대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마도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강세연을 앞으로 불러냈다. 거기 엎드려. 팔굽혀펴기 50회 지금부터 실시. 수천 명의 시선이 집중된 연병장 한가운데 강세연은 말없이 엎드렸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바닥.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구령에 맞춰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병사들의 눈이 흔들렸다. 마지막 50번째를 마쳤을 때도 그녀의 자세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다. 헉, 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를 보며 마도철은 오히려 더욱 심기가 뒤틀렸다. 그가 원한 것은 고통스러워하며 무너지는 모습이었지, 이처럼 꿋꿋하게 버텨내는 모습이 아니었다. 고작 그거 가지고 힘든 척은. 좋아, 아직 힘이 남아도는 모양이니 다음은 20kg 군장 메고 연병장 10바퀴다. 실시. 다시 한번 부당한 명령이 떨어졌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하지만 강세연은 묵묵히 군장을 받아 어깨에 맸다. 비틀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연병장을 뛰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땀으로 전투복이 흠뻑 젖고 다리가 풀릴 법도 한데 그녀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도철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강세연의 모습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달리고 있는 강세연의 앞을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다. 그만! 강세연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마도철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명령을 내뱉었다. 꼴에 자존심은 있는 모양이지. 좋아, 그 자존심 내가 오늘 완전히 박살내주마. 그는 자신의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섰다. 그리고 턱짓으로 자신의 가랑이 사이를 가리켰다. 무릎 꿇어.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 그럼 용서해주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다른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려는 야만적인 권력의 표출이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먼지투성이 땅 위에 선 작은 여군 소령을 바라보았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을 잃지 않는 두 눈을. 강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도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이나 굴욕감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대답 안 하나. 당장 무릎 꿇고 기어가라고 했다. 마도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연병장에 모인 모두가 침을 삼켰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연병장에 내려앉은 침묵은 마치 고체처럼 단단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자신들의 두 눈과 귀를 의심하며 서 있었다. 한 사람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말살하려는 마도철 대령의 잔혹한 명령과 그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강세연 소령.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보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병사들의 숨을 더욱 막히게 했다. 마도철은 승리를 예감했다. 저 가녀린 여군 장교가 감히 수천 개의 눈앞에서 버틸 리가 없었다. 굴욕감에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개처럼 기어갈 것이라 확신했다.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인하고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들려 했던 그녀의 싹을 잘라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세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흙먼지가 묻은 뺨,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피로에 떨리는 근육. 그 모든 나약한 징후들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한 자루의 날카로운 검처럼 마도철의 오만한 얼굴에 박혔다. 대답 못하나? 마지막 경고다. 무릎 꿇어. 마도철이 이빨 사이로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강세연의 마른 입술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지막했지만 확성기를 쓴 마도철의 고함보다 더 선명하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군인에게는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을 거부해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대령님의 지금 그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폭력이자 모독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다. 따라서 저는 이 명령을 거부하겠습니다. 선언이었다. 연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감히 대령의 명령을, 그것도 전 부대원 앞에서 정면으로 거부하다니. 그것은 단순한 항명을 넘어선 마도철이라는 절대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마도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뺨을 후려 맞은 듯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적의 집이.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미쳤나?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내질렀다. 내가 뭔데 내 명령을 판단해. 내가 뭔데 정당하니 부당하니 짓거리는 거냐고. 좋아. 내년에 그 잘난 존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내 고집 때문에 다른 모두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마도철은 광기에 찬 눈으로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전 병력 주목.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갈라져 있었다. 지금부터 저 강세연 소령이 무릎을 꿇고 내 명령을 수행할 때까지 전원 총기 머리 위로 자세 실시한다. 팔 내리는 놈은 영창 보낼 줄 알아. 실시. 끔찍한 연대 책임 명령이 떨어졌다. 병사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번졌다. K2 소총의 무게는 약 3.2kg.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해도 몇 분 안에 팔 전체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자세였다. 그것을 기약도 없이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은 실로 지옥 같은 형벌이었다. 뭐해? 당장 실시 못해. 마도철의 재촉에 병사들은 마지못해 자신의 소총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천 개의 총구가 하늘을 향했다. 그와 동시에 수천 개의 원망이 가득한 눈초리가 강세연에게로 향했다. 제발 그냥 무릎 꿇어주세요. 당신 자존심 때문에 왜 우리가. 독한 년. 강세연은 병사들의 눈빛과 소리 없는 아우성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녀의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다. 나 하나만 굴복하면, 나 하나만 잠시 눈을 감으면 이 모든 병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릎을 꿇고 싶은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서 내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나 강세연 한 사람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부대 전체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힘없는 병사들이 부당한 폭력 앞에 영원히 침묵하게 되는 것이다. 버텨야 한다. 이들의 원망은 내가 모두 짊어지고 간다. 반드시 이 지옥을 끝내주마. 시간이 흘렀다. 5분, 10분, 20분. 따가운 햇살 아래 병사들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다. 팔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고 어깨는 빠져나갈 듯한 고통을 호소했다. 끙끙 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몇몇 체력이 약한 병사들은 결국 총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기 쓰러진 놈. 당장 의무대로 끌어내. 저딴 놈은 우리 부대원 자격도 없어. 마도철은 악귀처럼 소리를 지르며 연병장을 돌아다녔다. 그는 강세연의 바로 앞으로 다가가 비웃음을 흘렸다. 어때 강소령? 내 눈에 저 병사들이 보이나? 내 고집 때문에 신음하는 내 부하들이 보이냐고. 내가 지금이라도 무릎만 꿇으면 이 모든 게 끝나. 어서 빌어.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빌어보라고. 강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 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병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다오. 내가 반드시 끝내겠다. 그때였다. 처음에는 원망만 가득했던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을 고문하며 쾌감을 느끼는 마도철의 광기 어린 얼굴을. 그리고 그 앞에서 온몸으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당하며 꼿꼿이 서 있는 강세연의 모습을.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진짜 아군인가. 누가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누가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가. 저려오는 팔의 고통보다 마도철의 잔인함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 강세연을 향했던 원망은 점차 연민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다. 그녀는 단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을 대신하여 썩어빠진 권력의 폭주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전부 이 악물어. 저딴 계집 하나 못 이겨서 빌빌거리는 거냐? 마도철의 폭언이 계속되던 그 순간 누군가의 귀에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매미 소리나 바람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두두두두.
그것은 하늘을 찢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였다. 고통에 잠겨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마도철 역시 잠시 고함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백두산의 푸른 능선 위로 검은 점 2개가 나타났다. 그 점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연병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 UH-60 블랙호크였다. 훈련 계획에는 없던 출현이었다. 헬기들은 연병장 상공을 낮게 선회하며 강력한 하강풍을 쏟아냈다. 연병장의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쳐 병사들의 눈을 가렸다. 마도철은 팔로 얼굴을 가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부대 놈들이야. 여긴 지금 훈련 중이다. 당장 꺼지지 못해. 하지만 헬기들은 그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병장 중앙 강세연과 마도철의 바로 앞에 착륙을 시도했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강철의 새가 마침내 땅에 발을 내렸다. 모든 것이 멈췄다. 병사들은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헬기의 옆문이 열리고 로프가 순식간에 땅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전광석화처럼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마도철 대령과 그의 신복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순식간에 포위망을 구축했다. 그리고 잠시 후 2번째 헬기에서 한 명의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별 준장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내리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흙먼지 투성이의 전투복을 입고 서 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는 바로 강세연 소령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별을 단 장군이 고작 소령에 불과한 그녀를 향해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거수경례를 외쳤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제5강 습여단장 조민호 준장 명 받들고 복귀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은 물론 마도철 대령의 뇌리에 직격으로 내리꽂혔다. 군단장님. 그 단어가 가진 무게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사단장은 물론 이 지역의 모든 부대를 호령하는 하늘과 같은 존재. 병사들은 감히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전설 속의 인물. 그런데 그 군단장님이 바로 자신들과 함께 흙바닥을 구르고 똑같이 땀 흘리고 부당한 명령 앞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던 저 작은 여군 소령이었다니. 충격은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 전율로 번져나갔다. 자신들이 원망하고 때로는 비난했던 저 인물이 사실은 이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최고 지휘관이었다는 사실. 병사들은 저려오는 팔의 고통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는 증인들처럼 멍하니 서서 숨을 죽였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마도철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군단장? 적의 집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조민호 준장을 필두로 헬기에서 내린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일제히 강세연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다. 다리가 풀린 그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광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파멸을 직감한 자의 공허하고 처절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사실은 자신을 처단하기 위해 내려온 심판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뱉었던 모든 모욕과 폭언, 가혹 행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세연은 조민호 준장의 경례를 담담히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흙먼지 투성이의 초라한 소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피로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자양분 삼아 더욱 단단해진 최고 지휘관의 위엄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은 마도철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도철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군법을 집행하는 자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그 군복 당신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옷이었군. 군단장님, 그것이 오해이십니다. 저는. 마도철은 어린아이처럼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그는 비굴하게 땅바닥을 기어 그녀의 군홧발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강세연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뒤에 선 헌병 특임대장에게 명령했다. 저자를 당장 체포하라. 예, 알겠습니다. 특임대장이 절도 있게 경례하고 2명의 대원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헌병들이 다가와 마도철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이거나. 난 작전 참모야. 내 놈들이 뭔데 날 건드려. 이거 놓으라고. 마도철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허무했다. 헌병들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소금은 그의 군 생활에 내려진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마도철 대령, 당신을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가혹 행위, 살인 교사 미수 및 군용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대장이 범죄 사실을 읊어내렸다. 강세연이 소령으로 잠입해 있는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가 그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된 것이다. 아니야, 아니라고. 이건 모함이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의 처절한 외침은 연병장의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헌병들은 그를 헬기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잠시 후 그의 신복이었던 군수참모와 주임원사 등 부패의 핵심 인물들 역시 차례차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주범이 체포되고 연병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여전히 총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때 강세연 중장이 연병장 중앙에 있는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섰다. 마도철이 병사들을 고문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전 병력 주목.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제 총을 내려도 좋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총을 내렸다. 팔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그들을 감쌌다. 강세연은 단상 위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젊은 얼굴들. 지쳐있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얼굴들. 나는 제3군단장, 육군 중장 강세연이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내가 계급을 숨기고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썩어 빠진 뿌리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잘라내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겪어온 고통과 부조리를 나는 지난 몇 주간 여러분과 똑같이 겪었다. 맛없는 밥을 먹었고 차가운 물에 샤워했으며 부당한 명령에 신음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봤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 사람의 뒤틀린 권력욕이 수천 명의 전우를 얼마나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다른 것도 보았다. 그녀는 병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라는 치욕적인 명령 앞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명예로운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부당한 폭력 앞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도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살아있는 양심을 보았다. 여러분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전투보다도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병사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억눌려왔던 서름과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낸 자신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여 눈물로 터져나왔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정화와 치유의 눈물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강세연은 선언했다. 여러분의 식판은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질 것이며 생활관에는 사계절 내내 뜨거운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간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부당한 명령에 고통받는 일 또한 없을 것이다. 모든 병사의 인권이 존중받고 오직 전투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명예롭고 강한 부대.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박수 소리가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박수는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와! 그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축하는 외침이었고 새로운 지휘관의 탄생을 환영하는 함성이었으며 백두산 부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포효였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기쁨을 나눴다. 강세연 중장은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오롯이 지켜보았다. 병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상기된 얼굴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스스로를 지옥으로 던졌던 것이다. 헬리콥터가 체포된 마도철 대령과 그 일당을 싣고 이륙하며 거대한 굉음을 남겼지만 그 소음조차 병사들의 희망찬 목소리를 덮지는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세연은 알고 있었다. 파괴는 순간이지만 건설에는 긴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는 것을. 진짜 임무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조민호 준장에게 다가갔다. 조 준장, 수고 많았네. 헌병 특임대는 군단으로 즉시 복귀시키고 군 검찰에는 내가 수집한 증거 자료를 모두 이관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해. 예, 군단장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 내 모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을 30분 내로 사단장실로 소집하게. 비상 지휘관 회의를 열겠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사적인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자라나지 못할 토양을 만들어야 했다. 30분 후 사단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영관급 장교들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아닌지 가늠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마도철의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의 폭정을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이들은 좌불안석이었다. 강세연은 텅 비어있는 사단장석이 아닌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그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다. 나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말에 장교들의 어깨에서 힘이 살짝 빠졌다. 나는 이 부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거의 잘못을 묻고 처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백두산 부대를 만들 의지가 없는 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군복을 벗으면 된다.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렀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첫 번째 명령을 하달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첫째, 현시간부로 부대 내 모든 급양 체계를 군단 직할로 전환한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군단 보급부에서 직접 공수한 최상급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도록. 군수참모는 즉시 병사 식당의 모든 식자재와 장부를 군단 감찰팀에게 인계하라. 단 1g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공병대대는 전 병력을 투입하여 사단 내 모든 생활관의 샤워 및 난방 시설을 전면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24시간 내로 수리를 완료하라. 자재가 부족하면 군단에 요청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부터는 모든 병사들이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각 부대 지휘관들은 오늘 저녁 점호 시간을 이용해 병사들과의 공식적인 대화 시간을 갖는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고 병사들의 모든 건의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취합하여 내일 아침까지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대 곳곳에 군단장 직통 소리함을 설치한다. 그녀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다. 뜬구름 잡는 구호가 아닌 병사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조치들이었다. 장교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강세연 중장은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진정한 개혁을 위해 온 리더라는 것을. 그들의 눈빛에 서려있던 불안감은 점차 기대감과 사명감으로 바뀌어갔다. 회의가 끝나고 강세연은 약속처럼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가 식당에 들어서자 저녁 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수백 명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감사의 빛만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의 식단은 거짓말처럼 바뀌어 있었다. 멀건 국 대신 뜨끈한 소고기 묵국이, 정체불명의 고기볶음 대신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이, 푸석한 밥 대신 윤기가 흐르는 흰쌀밥이 배식대에 올랐다. 군단에서 긴급 공수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풍성했다. 강세연은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을 들고 똑같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다. 그녀는 빈자리에 앉아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1년차 앳된 얼굴의 이등병이었다. 저 군단장님,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물론이다. 강세연이 부드럽게 미소 짓자 이등병은 감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내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군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밥은 입대하고 처음 먹어봅니다. 이제 정말 우리 부대도 바뀌는 겁니까? 쏟아지는 질문과 감사 인사에 강세연은 숟가락을 놓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제야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뿐이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다. 그녀의 말에 병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단순히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 자신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그날 밤 백두산 부대의 모든 생활관 샤워실에서는 기적처럼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왔다. 병사들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환호성을 질렀다. 묵은 때를 씻어내는 동시에 그동안 쌓여왔던 마음의 응어리까지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저녁 점호 시간 각 생활관에서는 소대장과 병사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지휘관의 진심 어린 태도에 하나둘 마음을 열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충과 건의사항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세연은 마도철이 사용하던 작전 참모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 그의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 서류들 속에는 그가 병사들의 피를 빨아얻은 부정한 이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불이 켜진 생활관들에서 흘러나오는 두런거리는 소리가 부대 전체에 온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오늘의 어둠은 더 이상 절망의 색이 아니었다. 내일의 밝은 태양을 준비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의 어둠이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하지만 강세연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불의에 함께 맞서 싸워준 수천 명의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다. 백두산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세연 중장이 백두산 부대에 머문 시간은 공식적으로는 불과 몇 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몇 주는 부대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부패의 고름을 짜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시스템이었다. 마도철의 사금고 역할을 했던 군수 및 보급 체계는 군단 재무감사팀의 관리하에 완전히 투명하게 재편되었다. 모든 물품의 입고와 출고는 전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었고 병사 대표가 포함된 위원회가 매달 재고를 실사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병사들의 몫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훈련 방식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얼차려와 폭언으로 병사들을 통제하던 구시대적인 방식은 폐기되었다. 대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강세현은 직접 훈련장을 찾아 방탄 헬멧을 쓰고 병사들과 함께 진창을 구르며 지휘관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다. 처벌이 아닌 격려가, 공포가 아닌 존중이 훈련의 핵심이 되자 병사들의 훈련 성과는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에게서 일어났다. 마도철의 밑에서 그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며 연명했던 무능한 간부들은 조용히 다른 한직으로 전출되었다. 그 빈자리는 그동안 능력이 있음에도 줄이 없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던 젊고 유능한 장교와 부사관들로 채워졌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은 부대 전체의 건강한 경쟁의식과 활기를 불어넣었다. 2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법정 피고인석에 선 마도철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계급장과 휘장이 모두 제거된 죄수복 차림의 그는 지난 2달간의 수감 생활로 수척해지고 눈빛의 총기마저 잃어버린 평범한 죄수일 뿐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죄목은 상관 모욕과 직권 남용을 시작으로 수십 가지에 달했다. 특히 강세연을 제거하기 위해 DMZ에서 자작극을 꾸미려 했던 살인교사 미수 혐의는 그에게 내려질 형벌의 무게를 결정지었다. 피고인 마도철에게 군 형법 제5에 의거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 대령 계급을 박탈하고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마도철은 허물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최후는 부정한 권력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같은 시각 강세연은 완전히 탈바꿈한 백두산 부대의 연병장을 걷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이곳은 치욕과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맑은 가을 햇살 아래 병사들의 힘찬 함성이 가득한 희망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얼마 전 중사로 진급한 박 중사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부조리를 참고 견디던 과거를 벗고 이제는 병사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대장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병사들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다치지 않고 시간만 때우자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자랑스러워하고 더 잘 해내고 싶어 합니다. 군 생활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당하다고 느끼지는 않게 된 겁니다. 군단장님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박 중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다. 강세연은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식당을 지날 때면 이제는 병사들이 먼저 다가와 스스럼 없이 경례하며 안부를 물었다. 생활관 복도를 지날 때면 깔끔하게 정돈된 관물대와 반짝이는 바닥이 그녀를 맞았다. 부대는 이제 그녀가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건강한 생명체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정말로 끝난 것이다. 그녀가 부대를 떠나는 날 공식적인 환송 행사는 없었다. 그녀가 극구 사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조촐하게 사단의 주요 지휘관들과 악수를 나눈 그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낡은 레토나에 직접 올라 운전대를 잡았다. 차가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부대를 떠나는 길 양옆으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해 있었던 것이다. 작업 중이던 병사, 쉬고 있던 병사, 훈련을 막 마친 병사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길가에 나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들이 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을 담아 거수경례를 할 뿐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거수경례의 물결.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환송 행사보다도 웅장하고 가슴 벅찬 장면이었다. 강세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병사들에게 가만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앳되고 젊은 얼굴들.
그 얼굴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에 밀려왔다. 차는 마침내 위병소를 통과했다. 백미러 속에서 백두산 부대의 모습과 병사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진정한 군대의 힘은 한 명의 영웅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수많은 보통의 군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명예와 정의감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힘이다. 강세연은 조용히 되뇌었다. 백두산에 깊게 패였던 푸른 멍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상처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힘이 되어 부대를 지켜줄 것이었다. 그녀의 차는 강원도의 푸른 산맥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멀어져 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전설이 된 강철 소령님의 이야기와 함께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된 병사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백두산에는 눈부시게 새로운 아침이 와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가리바가 네 할매가 투스타라며? 빽 좋아서 좋겠다. 이지은? 오늘 사연 모음집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설적인 투스타 출신 할머니가 군대에서 속옷 바람으로 짓밟힌 손녀의 복수를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군 수뇌부 전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통쾌하고 거대한 정의구현 이야기입니다. 2023년 7월 대한민국 육군. 여름의 한복판을 꿰뚫는 태양은 아스팔트마저 녹일 듯 이글거렸다.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그 중에서도 최정예 여군들을 양성하는 독사여단 교육대대는 그 명성만큼이나 지독한 열기로 들끓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두 번째 여성 투스타 육군 소장 박선주. 그녀는 군복을 벗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군인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 뒷산을 올랐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시간은 저녁 후에도 국방부 시계처럼 정확하게 흘러갔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변수이자 낙이 있다면 바로 하나뿐인 손녀 이지은이었다. 지은은 할머니의 길을 따랐다. 육군 사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임관과 동시에 수많은 편한 보직을 마다한 채 전투병과 그것도 가장 험하다는 보병을 택했다. 그리고 지금 이등병 계급장을 단 채 칠성부대 독사여단에서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한 담금질을 받고 있었다. 선주의 서재, 잘 닦인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손녀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갓 임관하여 소위 계급장을 달고 환하게 웃는 사진, 훈련소에서 군복을 입고 흑투성이가 된 채 동기들과 어깨동무를 한 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보내온 편지 뭉치. 할머니, 여기 생활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지만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는 말을 떠올리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씩씩했다. 하지만 선주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지휘관이었다. 행간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 애써 감춘 피로의 흔적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도전이라는 단어와 이겨낸다는 표현이 유독 자주 반복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마치 스스로를 세뇌하듯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황수진 중사님이라고 저희 소대 부소대장님이 계세요.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세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고 저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정말 애쓰십니다. 가끔은 너무 무섭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다 저희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황수진 중사. 선주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은조렸다. 손녀의 편지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다.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듯한 묘사. 선주는 군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강한 훈련과 가혹 행위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은 지휘관의 역량과 인품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손녀를 믿었지만 손녀가 속한 조직까지 무한정 신뢰할 수는 없었다. 그날도 선주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일면에는 국방개혁에 대한 요란한 제목들이 실려 있었다. AI 기반 지능형 경계 시스템 도입,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획기적 예산 증액.
그녀는 헛웃음을 지었다.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갈아 끼우는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신문을 넘기던 그때였다. 새벽 2시. 정막에 잠긴 집안을 날카롭게 핥히는 전화벨 소리에 선주는 잠에서 깼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걸려올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의 스탠드를 켜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박선주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떼며 그녀가 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여기는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입니다. 뭐라고요? 따님, 아니 이지은 일병이 훈련 중 쓰러져서 현재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선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가 무어라 계속 짓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지은이가 쓰러져? 자세한 상태는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식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선주가 다급하게 물었다. 어디라고 했소? 국군 수도병원? 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알고 있소. 지금 바로 가겠소. 선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옷장으로 향했다. 5년 전 저녁식 때 입었던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군복은 벗었지만 지금 그녀는 다시 전쟁터로 향하는 노장의 심정이었다. 차 키를 움켜쥔 손이 분노와 불안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울을 가로질러 성남으로 향하는 내내 선주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상상으로 들끓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단순한 탈진이나 과로이기를. 그녀는 평생 믿지 않았던 신에게 기도했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소독약 냄새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뒤섞인 공간.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지은 일병의 이름을 대자마자 한달음에 달려갔다. 응급병상 한가운데 여러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작은 인형. 바로 그녀의 손녀 지은이었다. 지은아. 선주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된 소리가 되지 못했다.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 바짝 마른 입술, 그리고 링거 바늘이 꽂힌 팔뚝과 목덜미에 선명하게 드러난 붉은 상처들.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쓸리고 긁힌 자국, 그리고 강한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된 듯한 심한 화상 자국이었다. 선주는 지은의 곁으로 다가가 차가운 손을 잡았다. 미동도 없는 손녀. 그때 병상 옆에 놓인 투명한 비닐봉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봉지 안에는 지은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땀과 흙먼지로 축축하게 젖은 속옷 한 벌, 그리고 달아빠진 군화 한 켤레. 전투복도 양말도 없었다. 오직 속옷과 군화뿐. 그것을 본 순간 선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불안과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단련된 그녀의 이성이 경고등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보호자분 오셨습니까? 흰 가운을 입은 젊은 군의관이 다가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환자는 심한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전신에 다발성 찰과상과 2도 화상이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와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열사병이라니요? 훈련 중에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훈련을 시켰기에 애가 이 지경이 됩니까? 선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군의관은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한 듯 잠시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만. 부대 관계자는 아직 안 왔습니까? 지휘관은 어디 있소? 선주의 일갈에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단결. 하는 구호와 함께 전투복 차림의 장교 한 명이 황급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깨에는 대위 계급장, 가슴에는 중대장 김민서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김민서 대위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군이었다. 다부진 체격과 짧은 머리. 그녀는 선주 앞에서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단결.
제7보병사단 독사여단 교육대대 이중대장 대위 김민서입니다. 이지은 일병의 보호자 되십니까? 선주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김 대위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내 손녀가 왜 저기 저렇게 누워있는지 설명부터 해보시지. 김 대위는 선주의 서늘한 기운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준비해 온 듯한 말을 기계적으로 내뱉기 시작했다.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오후 유격 훈련의 일환인 참호 격투 훈련 도중 이지은 일병이 갑작스러운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한 상황입니다. 참호 격투? 선주가 되물었다. 폭염 경보가 내린 오늘 같은 날 그런 고강도 훈련을 강행했단 말이오? 훈련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온을 고려하여 훈련 시간을 단축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했습니다만 이 일병이 평소 훈련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본인의 몸 상태를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뻔뻔한 변명이었다. 선주는 코웃음을 쳤다. 의지가 강해서? 내 손녀의 소지품을 보니 속옷 한 벌과 군화밖에 없더군. 참호 격투는 원래 속옷만 입고 하는 훈련인가? 김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건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때때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에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종의 관행 같은 것입니다. 관행? 선주의 목소리에 얼음장 같은 냉기가 실렸다. 그녀는 김 대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키는 김 대위보다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응급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김 대위, 그대 눈에는 내가 군대 물정 모르는 민간인으로 보이나? 선주는 품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김 대위의 눈앞에 내밀었다. 예비역 육군 소장 박선주.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여군학교장을 역임한 살아있는 전설. 김 대위의 동공과 맹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소 소장님, 죄송합니다.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몰라봤을 리가 없지. 이지은 일병의 신상기록에 내 이름 석자가 박혀 있을 텐데. 설마 확인도 안 했다고 발뺌할 셈은 아니겠지? 아. 김 대위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식은땀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선주는 다시 병상에 누워있는 지은을 돌아보았다. 손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악몽을 꾸는 듯 했다. 선주가 다가가 지은아 할미 왔다 하고 속삭이자 지은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몸을 움츠리며 잘못했습니다 하고 잠꼬대를 했다. 그 작은 속삭임은 선주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확신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사건이다. 조직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고 저 중대장은 그것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선주는 다시 김 대위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노와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김 대위, 똑똑히 듣게. 나는 지금부터 내 손녀에게 가해진 모든 부조리를 파헤칠 걸세. 자네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누가 있든 모조리 군법회의에 세울 각오가 되어 있어. 그러니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를 주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선주의 선전포고에 김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을 뿐이었다. 응급실의 공기는 이제 누구도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때 군 전체를 호령했던 노장의 분노가 썩어빠진 군 조직의 두꺼운 갑옷에 이제 막 첫 균열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박선주 소장의 선전포고에 김민서 대위는 전기가 흐른 듯 굳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필사적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보고해야 한다. 대대장님께, 아니 연대장님께. 하지만 뭐라고? 예비역 소장이, 그것도 박선주 장군이 모든 걸 알았다고. 침묵을 깬 것은 선주였다. 그녀는 더 이상 김 대위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전쟁터에서 수없이 지휘봉을 잡았던 관록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 대위,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선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음절 한 음절이 비수가 되어 김 대위의 심장에 박혔다.
첫째, 나는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실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할 걸세. 부대 자체 조사는 믿을 수 없으니 처음부터 최고 상급 부대의 개입을 요구하겠네. 자네는 이해 있나? 없습니다. 김 대위가 간신히 쥐어짜낸 대답이었다. 국방부 직속 감찰실. 그 이름만으로도 일개 중대장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둘째, 이 시간부로 이지은 일병에 대한 모든 지휘 보고 라인은 나를 통하게. 환자 상태, 부대 동향, 그 어떤 것이라도 내 허락 없이는 보고도 지시도 내리지 말게. 이 또한 이해 있나? 하지만 규정상. 규정? 선주가 피식 웃었다. 사람을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규정을 따지나? 이지은 일병은 내 손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군인이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피해자이자 증인이야. 증인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라고 생각하게. 자네가 지금 내 말을 거역한다면 그건 명백한 증거 인멸 및 사건 은폐 시도로 간주하겠네. 그래도 좋다면 계속 규정을 찾아보게. 김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박선주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셋째, 오늘 훈련에 참여했던 이지은 일병의 소대원 전원, 지금 당장 이곳 병원으로 부르게. 내가 직접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겠네. 소장님, 그건 어렵습니다. 심야 시간에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은 어렵나? 선주가 한 걸음 다가섰다. 내 손녀는 지금 저기서 사경을 헤매고 있네. 그런데 고작 규정과 절차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의 안전을 방치하라고. 황수진 중사 그 여자도 함께 오라고 하게. 직접 얼굴을 보고 물어야 할 것이 아주 많으니. 황수진 중사. 그 이름이 나오자 김 대위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다. 선주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 황 중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결국 김 대위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선주는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선주는 다시 지은의 곁으로 돌아와 의식 없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걱정 마라. 이 할미가 내가 겪은 고통을 10배, 100배로 되갚아줄 것이다. 몇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다행히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선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손녀의 곁을 지켰다. 김 대위가 말한 소대원들은 오지 않았다. 상부 보고 후 결정하겠다는 대대장의 답신이 왔을 뿐이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그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할 속셈이었다. 새벽 4시가 넘었을까. 꼬박 밤을 새운 선주가 잠시 지친 눈을 감았을 때였다.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도 없이 살짝 열렸다. 선주는 즉시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망설이던 작은 인형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지은과 같은 부대 마크를 단 전투복. 앳된 얼굴의 여군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선주와 지은을 번갈아 보았다. 누구지? 선주의 낮은 목소리에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굳어버렸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선주는 직감했다. 이 병사가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진실의 조각이라는 것을.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사에게 다가갔다.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누그러뜨려 말했다. 괜찮다. 나는 지은이 할머니다. 해치지 않아. 무슨 일이니? 그녀의 따뜻한 음성에 병사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저 지은이 동기 최유리 일병입니다. 유리라고 했나? 여긴 어쩐 일이야? 부대에서 못 오게 했을 텐데.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유리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파우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된 건 사고가 아닙니다. 유리는 파우치 지퍼를 열어 작은 SD카드 하나를 꺼내 선주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황수진 중사님이 지은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유리의 몸은 공포로 떨고 있었다. 부대 무단 이탈과 내부 고발. 군인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그럼에도 그녀는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지? 너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선주의 물음에 유리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지은이가 저를 여러 번 도와줬습니다. 황 중사님이 제게 트집을 잡아 얼차려를 주려고 할 때마다 지은이가 일부러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나서서 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머리가 좋고 뭐든 잘해서 그래서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선주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작고 여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아이가 지고 온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고맙다.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주었구나. 나머지는 이제 내가 맡으마. 너는 절대 다치는 일 없게 할 것이다. 약속하마. 선주는 유리를 병실 구석에 가니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넸다. 그리고 결심한 듯 노트북을 열어 유리가 건네준 SD카드를 삽입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파일명은 25715.5. 선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영상은 흔들리는 화면으로 시작되었다. 몰래 찍은 것이 분명했다. 쨍한 햇살 아래 진흙탕물이 흥건한 참호가 보였다. 주변에는 20명 남짓한 여군들이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고 몇몇은 불안한 표정으로 참호 안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가 참호 안을 비추는 순간 선주는 숨을 멈췄다. 참호 한가운데 그녀의 손녀 지은이 서 있었다. 아니, 서 있지 못했다. 속옷과 군화 차림. 머리부터 온몸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땡볕 아래 벌겋게 익은 맨살 위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지은은 힘겹게 몸을 가누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때 화면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가리 박아. 황수진 중사였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낀 채 팔짱을 끼고 참호 밖에서 지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축축한 진흙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육사 차석은 뭐가 달라도 다른가? 꾀부리는 머리만 좋은 거 아니었어? 내 할미가 투스타라며? 백 좋아서 좋겠다 이지은? 황 중사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질투가 가득했다. 주변에서 다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봐라. 기어들어가는 것 좀 봐. 다시. 똑바로 안 해. 잘못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뭐가 잘못했는데? 말해봐. 내년이 뭘 잘못했냐고. 사관학교에서 배운 게 고작 그거야? 상관한테 말대꾸하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동기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황 중사가 참호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그녀는 군홧발로 진흙탕 물을 튀겨 지은의 얼굴에 뿌렸다. 내년 하나 때문에 지금 소대 전체가 쉬지도 못하고 땡볕에 앉아 있는 거 안 보여? 이게 다 너 하나 편하자고 동기들 피 빨아먹는 거잖아. 이기적인 년. 아니었다. 유리의 증언대로라면 오히려 그 반대였다. 지은은 동기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황 중사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지은을 소대원 전체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몇몇 소대원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황 중사의 권력 앞에서 그들은 침묵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가혹 행위는 끝없이 이어졌다. 머리박기, 오리걸음, 맨몸으로 진흙탕 구르기. 지은의 하얀 속옷은 이미 흙탕물에 절어 제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맨살은 나뭇가지와 돌멩이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다. 이제 좀 힘들지? 그럼 할미한테 전화 한 통 해. 투스타 할머니가 헬기라도 보내주실지 어떻게 알아? 황 중사는 지은의 턱을 군화 끝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야, 너희들. 저게 바로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육사 출신 엘리트의 모습이다. 아주 꼴이 볼만하지 않냐? 다들 똑똑히 봐도.
내 앞에서 알량한 자존심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 순간 힘겹게 버티던 지은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진흙탕 속으로 쓰러졌다.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황 중사는 당황하지 않았다. 어쭈 이제는 죽은 척까지 하네. 야 거기 너희 둘. 들어가서 물 좀 뿌려봐. 정신이 번쩍 들게. 몇몇 병사들이 머뭇거리자 황 중사의 눈이 살벌하게 빛났다. 뭐해? 빨리 안 해. 그때였다. 영상을 찍고 있던 최유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중사님, 이지은 일병 숨을 안 쉽니다. 정말입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황 중사와 다른 병사들이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화면은 심하게 흔들리다 이내 꺼졌다. 선주는 노트북을 덮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눈물도 분노의 외침도 없었다. 오직 지독할 정도의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녀는 평생을 바친 군이라는 조직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용서는 없었다. 자비도 없을 것이다. 선주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진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펜을 가진 시사 전문 기자. 과거 선주가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재임할 당시 군납 비리를 함께 파헤치며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었다. 최 기자, 나 박선주요. 아,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시지요? 별일이 아주 크게 생겼소. 선주는 창밖을 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고 이제 곧 해가 뜰 시간이었다. 그러나 선주는 알았다. 자신이 만들어낼 내일의 태양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불벼락이 되리라는 것을. 최 기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으로 올릴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요. 대한민국 군대가 송두리째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니. 다음 날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적한 카페 2층. 박선주와 최진우 기자가 마주 앉았다. 최 기자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푸석했지만 그의 눈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 특유의 날카로운 빛을 잃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선주가 건넨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미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본 상태였다. 세상에. 최 기자는 마른 세수를 하며 탄식했다. 그는 군 관련 비리를 적지 않게 다뤄왔지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달랐다. 영상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얼차려나 구타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마저 공범으로 만드는 지독히도 악의적인 의식이었다. 장군님, 이 영상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최 기자의 물음에 선주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형형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네. 내 남은 명예,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을. 그러니 최 기자도 망설이지 말게. 이 전쟁의 선봉장은 내가 설 테니 자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게. 어떻게 보도하길 원하십니까? 단순히 가혹행위 고발로 갈 수도 있고 군 지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네. 선주는 최 기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첫째, 영상은 절대 편집해서는 안 되네. 폭력의 강도나 가해자의 얼굴, 피해자의 고통을 흐리게 처리해서도 안 돼. 국민들이 저 지옥도를 날 것 그대로 봐야만 하네. 그래야 이것이 과도한 훈련 따위의 변명으로 포장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테니. 알겠습니다. 방송심의 규정상 아슬아슬하겠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내 신분을 명확히 밝혀주게. 예비역 육군 소장 박선주. 그리고 피해자 이지은 일병이 내 유일한 손녀라는 사실도. 그들이 이 사건을 일개 부사관의 일탈 행위로 꼬리 자르기 할 기회를 원천 봉쇄해야 하네. 투스타 장군의 손녀마저 이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국방부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걸세. 최 기자는 선주의 전략에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분노에 차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조직의 생리를 역이용하여 그들이 가장 아파할 곳,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치부를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폭로가 아니라 잘 짜인 군사작전이었다. 오늘 저녁 8시 뉴스에 내보내겠네.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지. 괜찮겠나? 부탁하네.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육중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저 역사 속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과 투쟁. 지금 그녀가 시작한 싸움 또한 이 나라의 군대가 바로 서기 위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전쟁이 될 것이었다. 그날 저녁 8시.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의 TV 화면에서 익숙한 시그널 음악과 함께 메인 뉴스가 시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앵커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군의 근간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을 고발합니다. 육군 최정예 부대로 알려진 제7사단 칠성부대에서 현역 여군 병사를 상대로 한 끔찍한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피해 병사는 전직 투스타 장군의 손녀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화면은 곧바로 문제의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모자이크 처리 하나 없는 날것의 영상. 진흙탕 속에서 속옷만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이지은 일병의 모습. 그녀를 군홧발로 짓밟고 조롱하는 황수진 중사의 악랄한 얼굴. 주변에서 공포에 질려 있거나 혹은 철없이 킬킬거리는 다른 병사들의 모습. 내 할미가 투스타라며? 백 좋아서 좋겠다. 라는 조롱 섞인 음성까지 고스란히 전국에 방송되었다. 8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영상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진 충격은 거대했다. 저녁 식사를 하던 가족들은 수저를 떨어뜨렸고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기울이던 직장인들은 술집 TV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가슴을 쳤고 젊은 세대는 경악과 분노를 쏟아냈다. 뉴스가 끝나기가 무섭게 인터넷은 들끓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 맞냐? 인간 사냥이다. 저건 군인이 아니라 악마다. 투스타 손녀가 저 정도면 일반 병사들은 어떻겠냐? 당장 전수조사해라. 황수진 중사 신상 공개하고 군복 벗겨라. 방송국과 국방부 홈페이지는 항해 전화와 글로 인해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칠성부대 여군 가혹행위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원도 화천의 7사단 지휘통제실과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대대장님,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이중대장 김민서 대위는 사색이 된 채 대대장 이진석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진석 중령 역시 TV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젠장,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박선주 그 노인네가 진짜로 터뜨릴 줄은. 이진석 중령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이번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고 자신의 진급에 흠집이 가지 않게 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지은 일병이 쓰러진 직후 그는 김민서 대위에게 환자 가족에게는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만 보고하고 절대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부대 감찰실 조사는 신용만 내고 가해자인 황수진 중사는 가벼운 징계로 끝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김 대위, 당장 황 중사 대기시키고 이소대원 전원 막사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통제해. 기자들이나 감찰실에서 접촉 못하게 차단하라고. 하지만 이미 방송에 다 나갔습니다. 시끄러워. 까라면 까. 그리고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일은 내 선에서 끝내. 알았어? 대대장인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걸로. 이진석 중령이 비겁한 명령을 내리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연대장님이었다. 그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고 울리는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군 생활이 오늘 밤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국방부 역시 발칵 뒤집혔다. 대변인실은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느라 아수라장이었다.
장관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도대체 칠사단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질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관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 11시 국방부 대변인은 결국 카메라 앞에 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된 제7사단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즉시 감찰 인력을 현장에 급파하여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전원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론적이고 기계적인 사과.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부 부사관의 과도한 지도라는 표현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거대한 조직의 시스템 문제는 외면하려 했다. 선주는 병실에서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역시나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선주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지만 박선주 장군님 되십니까? 맞소만 누구신지. 저는 7사단 독사여단에서 3년 전 전역한 예비역 대위 강준호라고 합니다. 강준호 대위. 선주의 기억에는 없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이지은 일병 사건 그리고 가해자가 황수진 중사라는 것도요. 남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는 분노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장군님,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선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황수진 중사와 그 뒤를 봐주는 이진석 중령은 상습범입니다. 제가 중대장으로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은폐되었고 저는 결국 불명예만 떠안은 채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강준호 예비역 대위. 그는 바로 이진석과 황수진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였다. 장군님, 혹시 싸울 생각이시라면 제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이 어떻게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보았다. 국방부는 꼬리 자르기로 이 어둠을 서둘러 덮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목격한 또 다른 눈이 이제 막 그 셔터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선주는 강준호에게 말했다. 만나지. 지금 당장. 국군 수도병원 근처 24시간 운영하는 허름한 찻집. 박선주와 강준호 예비역 대위가 마주 앉았다. 강준호는 30대 후반이었지만 깊게 팬 눈가의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은 그가 겪었을 풍파를 짐작하게 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3년 전 그가 이중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작성했던 부사관에 의한 사병 가혹 행위 사건 보고서 사본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김아름 하사였습니다. 이제 막 임관한 신임 부사관이었죠. 황수진 중사는 당시에도 부소대장이었고 이진석 중령은 소령 계급의 인사과장이었습니다. 강준호의 설명에 따르면 황수진은 신임 하사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김 하사에게 인격 모독과 상습적인 구타를 일삼았다. 사건이 터진 것은 어느 겨울밤 황수진이 술에 취해 김 하사를 생활관 뒤편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혹한의 날씨에 팬티만 입혀 연병장을 돌게 한 것이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김 하사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보고서를 작성해 대대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했죠. 하지만 보고서는 묵살당했습니다. 강준호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당시 인사과장이었던 이진석 소령이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였다. 강 대위, 뭘 잘했다고 보고서까지 올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조용히 덮어. 황 중사 일 잘하는 거 알잖아. 괜히 부대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김 하사나 잘 타일러.
한 번만 더 이 문제 거론하면 당신 군 생활도 순탄치 않을 거야. 이건 충고가 아니라 경고야. 이진석 소령은 황수진 중사를 비호했습니다. 둘은 같은 학군 출신 선후배로 끈끈한 사이였고 부대 내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연대 감찰실에 직접 투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가 지휘 능력 부족과 부하와의 불화를 이유로 한직으로 좌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아름 하사는 결국 전역을 택했고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강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회한과 썩어빠진 조직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이 서류철은 제가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며 간직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역 대위 나부랭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런데 장군님께서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주는 말없이 강준호가 내민 서류철을 받았다. 묵직했다. 단순히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짓밟힌 명예와 은폐된 진실의 무게였다. 선주는 이진석과 황수진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군 상층부를 향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군이라는 이름 아래 썩어 들어가는 거대한 종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종양을 도려낼 가장 날카로운 메스를 손에 쥔 것이었다. 언론의 집중 포화와 들끓는 국민 여론은 국회로 불길을 옮겨 붙였다. 특히 야당 소속의 국방위원회 위원 정세영 의원은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았다. 삼선 의원의 관록과 특유의 날카로움을 지닌 그녀는 군 개혁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즉시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선주는 정세영 의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장군님, 정세영 의원입니다. 먼저 손녀따님의 일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는 이번 사건을 일개 부대의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군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이자 골마 터진 환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뿌리까지 전부 도려내야 합니다. 정세영 의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서 장군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방위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장군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과 가지고 계신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해 주십시오. 국회가 장군님의 싸움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선주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언론이라는 창만으로는 부족했다. 군 수뇌부를 직접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공식적인 무대. 바로 국회였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증언하겠습니다. 이틀 후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회의장 중앙 증인석에는 박선주가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TV 생중계 카메라에 빨간 불이 일제히 켜졌다.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국방위원장의 개회 선언 후 질의에 나선 것은 정세영 의원이었다. 국방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국방부의 대응은 철저한 조사와 엄중 문책이라는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조사했고 뭘 밝혀냈습니까? 가해자 황수진 중사와 직속상관 김민서 대위는 현재 어디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원론적인 답변을 늘어놓았다. 현재 해당 인원들은 모두 직위해제 후 감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됐습니다. 정세영 의원이 말을 끊었다. 그런 하나마나 한 답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장관 그리고 총장님. 지금부터 저 스크린을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정 의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이지은 일병의 가혹 행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모자이크 하나 없는 원본 영상. 진흙탕 속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장면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의원들의 입에서 헛기침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군 수뇌부들은 차마 화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영상이 끝나자 정세영 의원은 증인석에 박선주를 향해 발언권을 넘겼다. 박선주 증인 나와주십시오. 저 영상에 나오는 군인이 증인의 손녀가 맞습니까? 선주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회의장 전체를 울렸다. 네, 맞습니다. 제 하나뿐인 손녀 이지은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는 포부 하나로 가장 험한 곳을 자원한 누구보다 강하고 자랑스러운 제 손녀입니다. 선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에 앉은 군 수뇌부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육군 참모총장께 묻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목에 참모총장이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다. 총장은 저 영상이 귀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육군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강한 군인을 만드는 전통이며 군기 확립의 일환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노장군의 서슬 퍼런 일갈에 참모총장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주는 준비해온 서류철, 강준호가 목숨처럼 지켜온 진실의 증거를 높이 들어 보였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일탈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선주는 강준호 예비역 대위의 사건 보고서와 이진석 중령의 협박 문자를 하나하나 공개했다. 3년 전 똑같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며 조직이 어떻게 그것을 은폐하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려 한 사람을 내쳤는지를 논리정연하게 폭로했다. 황수진 중사는 상습적인 가해자였고 이진석 중령은 상습적인 은폐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석은 3년 만에 소령에서 중령으로 버젓이 진급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의 정의입니까? 이것이 시스템입니까?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건은 이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군 조직 전체의 구조적인 부패와 비리 문제로 확전되고 있었다. 선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사람의 할머니로서의 슬픔과 한평생을 군에 바친 노병의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다. 내 손녀는 속옷바람으로 짓밟히며 잘못했다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군을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려 한 것이 잘못입니까? 썩어 빠진 당신들의 관행에 순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까? 진짜 잘못한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제 식구를 감싸며 권력에 취해 괴물을 만들어낸 국방부와 육군 수뇌부 바로 당신들이 이 사건의 진짜 주범입니다. 선주의 마지막 외침은 사자후가 되어 국회의사당을 뒤흔들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그때 정세영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증언 잘 들었습니다. 박선주 증인의 용기 있는 폭로에 국방위원회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칠성부대 가혹 행위 및 군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검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조사와 특임검사. 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들이었다. 군의 손을 떠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직접 칼을 빼들겠다는 선언이었다. 군 수뇌부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박선주는 증인석에 앉아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개인의 복수를 위해 시작된 싸움은 이제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거대한 전쟁이 되었다. 심판의 막은 올랐고 이제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었다. 박선주의 국회 증언은 대한민국 군의 심장을 관통하는 핵폭탄이었다. 국정조사와 특임검사팀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철옹성 같던 지휘부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특임검사팀의 칼날은 가장 먼저 황수진 중사와 이진석 중령을 향했다. 그들은 긴급 체포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추가적인 범죄 사실과 상상조차 힘든 수준의 가혹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결과는 단호했다. 주범 황수진 중사는 직권 남용, 가혹 행위,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강한 군인을 만들려 했을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마지막까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비호한 이진석 중령 역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정화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정조사를 통해 7사단 지휘 라인의 무능과 방조가 드러나면서 연대장과 사단장이 차례로 보직 해임되었다. 마침내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동반 사퇴했다. 군 수뇌부가 일개 가혹행위 사건으로 총사퇴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총 27명의 현역 간부가 징계 및 사법 처리되었고 그중 9명이 별을 단 장군이었다. 박선주의 싸움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썩은 뿌리들을 모조리 뽑아내고 있었다.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던 이지은 일병은 국회 청문회가 열리던 날 오후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며칠 새 수척해진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할머니. 목이 잠겨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선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녀의 이마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지은은 병원에 있는 동안 뉴스를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어떤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한평생 동경했던 군이라는 조직에 대한 배신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할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퇴원 후 지은은 조용한 사찰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선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손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은 결심한 듯 선주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군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주는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전역하고 싶지 않으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전역하면 지는 거잖아요. 지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제가 도망치면 황수진 같은 사람은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도 또 생기겠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돌아가서 싸우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겪은 아픔으로, 제가 배운 교훈으로 싸울 거예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그 방패가 되어주고 싶어요. 자신을 짓밟았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손녀.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용기였다. 선주는 손녀의 얼굴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신념을 향해 나아가던 젊은 날의 박선주를. 그래, 그게 내 손녀답지. 내가 가는 길이 어디든 이 할미는 언제나 내 편이다. 이지은 일병의 사건은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바꾸었다. 국회는 이지은 법으로 불리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지휘관의 은폐 행위를 가중 처벌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였다. 군의 고질적인 제19 감싸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1년 후 육군부사관학교 신임 부사관 후보생들의 인성교육 시간. 강단에 선 것은 전설이 된 이지은 중사였다. 그녀는 병사가 아닌 부사관의 길을 택했다. 병사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이끌고 보호하는 간부가 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은 왜 군인이 되었습니까? 지은의 차분한 질문에 강당을 채운 후보생들이 저마다의 대답을 속으로 삼켰다. 저는 한때 강한 군인이란 어떤 고통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조리조차 성장의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속옷 차림으로 얼차려를 받아야 했던 그날의 기억,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 그리고 할머니의 싸움까지.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불의를 묵묵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썩어빠진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의 전우를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부하들을 위한 방패가 되어야지 그들을 향하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교과서에 없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어 젊은 후보생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 모습을 강당 맨 뒷자리에서 박선주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새 주름이 더 깊어진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한때 그녀는 군이라는 조직을 원망하고 저주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손녀가 그리고 손녀와 같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갈 군대는 분명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강의가 끝나고 지은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와주셨네요. 우리 강아지 이제는 제법 장군 같구나. 선주는 지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은아, 한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시대야. 우리 같은 늙은 세대가 망쳐놓고 때로는 눈 감았던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바로 세우고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두 사람은 연병장을 나란히 걸었다. 저녁 노을이 훈련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서 하루의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부르는 힘찬 군가가 들려왔다. 그것은 과거의 낡은 군가가 아니었다.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찬 새로운 세대의 군가처럼 들렸다.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선주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자신의 전쟁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젊은 세대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